그러니까 멋있는 집을 짓자, 이쁜 집을 짓자 그러면은 건축은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건축들이 변하겠죠. 싹 헐면 돼요. 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I like it rough like this. I like it rough like this. 인간에게 높이 쌓기란 멈출 수 없는 유혹이죠. 현대 도시의 랜드마크는 하늘을 향한 경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높이의 강박을 벗으면 랜드마크의 의미는 달라지는데요. 인류의 욕망을 설계한 수직. 자연과의 조우를 선택한 수평. 이동이 시작됩니다. 수직은 건물에서 멀어질수록 더 뚜렷하게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 123층, 높이 555m. 주변을 압도하는 높이 자체가 프로필인데요. 범접 불가한 초고층의 위험을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서 도전에 나서봅니다. (540m) 상공에서 도심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인데요. 타워 꼭대기에 설치된 다리를 건넙니다. 창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하늘. 그 위를 걷는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재밌다. 딱 유리창 막혀져 있는 것만 있어요. 진짜 이렇게 딱 눈앞에서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아찔할 만큼 황홀한 경험을 선사하는 초고층 빌딩.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최첨단의 건축 기술로 무장돼 있습니다. 전체 저희 타워의 무게가 75만 톤으로 있는 이제 서울시 전체 1,000만 명 인구 75kg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64톤급 타워 크레인 4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국내 건축 공사 현장에서는 최초로 활용한 최대 타워 크레인입니다. 이제는 좀 저희도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현대적인 랜드마크 건물,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생겼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과정에 담긴 기술력과 생산 유발 효과, 세워진 이후의 경제 효과까지 생각하면 초고층 빌딩은 랜드마크의 자격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원한 승자일 수 없는 것이 초고층의 숙명이죠. 생겨난 순간부터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은 최고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가 있겠죠. 수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사람이 시점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려다보게 만들고 어느 시대든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게 사람의 관계에 위계를 만들던 혹은 연결을 하던 단절을 시키던 여러 가지 형태로 랜드마크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대사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 랜드마크를 만들기도 하고 큰 교량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죠. 시대와의 불화를 겪으며 당당히 살아남거나 자본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사라질 위기를 딛고 새로워지거나
랜드마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랜드마크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를 더 이상 높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 경쟁은 과시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수평적 랜드마크는 작은 공간들이 엮여진 네트워크로서 보행을 하면서 마을을, 도시를 상생시키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길이 됐지만 이곳은 원래 자동차를 위한 고가도로였는데요. 1970년에 건설돼 개발의 시대를 달리던 고가는 수명을 다한 모든 것들이 그렇듯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운명의 순간이 닥치자 이 공간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지도를 놓고 보면 도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남북으로 길게 올라오는 철도 때문에 좌우는 단절돼 있는데요. 도로망도 힘을 합쳐 수직으로만 발달했습니다. 때문에 양옆의 동네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없는 구조. 사람들끼리의 교류는 불가능했는데요. 피가 돌지 않는 혈관처럼 툭 끊겨버린 도시. 이런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도로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가도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봅니다. (40년) 전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진 광주 금남로. 이 중심엔 그날의 무게를 품고 다시 태어난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내 문화공간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징성 또는 기념비성 그러면 지상에서 높이 올라와서 수직적인 건물을 지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덩어리가 커서 덩치가 커서 그 덩치로 밀거나 인간이 느끼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기 그런 걸 줘서 경외감을 일으키고 놀라움을 주고 충격을 줘서 그래서 기념비성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쭉 있어 왔죠. 축구장 20개에 가까운 크기. 작정하고 규모를 뽐내려 했다면 가능했을 테죠. 하지만 건축물은 지하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수직 건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납작 엎드림. 그것도 지면 아래로 들어간 건축 구조를 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의 장으로 건물을 정의할 만한 파사드가 있느냐. 압도적 위용이 없다.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가 아무래도 좀 한 번의 외관상 눈에 띄거나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수고스럽게 안 내려오면 보기가 힘든 장소인 것 같아서 랜드마크라고 부르기엔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 도청 건물을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면서 새로 이제 ACC를 만들 때 그걸 감안해서 지었다는 게 되게 거기서 뭔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건물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한 제각기 다른 해석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의미만을 주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높이 솟아있으면 조금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꼭 땅속에 여행하는 느낌처럼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저기 기능적인 면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러면 상징적인 면도 있잖아요. 구도청 자리에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을 때는 어떤 큰 상징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성패를 가를 수 없는 것이 건축물이라지만 보는 이에 따라 보여지는 높이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그렇다면 치밀한 계산 끝에 만들어진 도시는 어떨까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 이 새로운 도시는 태생부터 다른 골격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환상형 도시라는 다소 파격적인 컨셉인데요. 도로가 원형으로 순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에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공공시설은 원형의 링을 따라 분산시켜 배치하는데요. 이런 환상형 도시는 일반적인 선형 도시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역시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부 세종청사는 원형 도시답게 저층과 곡선이 두드러집니다. 15개 건물이 하나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높은 층에서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신 권위를 내려놓고 열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공공건물이고 정부 청사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마치 군림하듯이 위세를 부르듯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낮은 건물을 통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균등하다든지 평등하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수평 청사의 개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옥상 정원. 3.6km에 이르는 정원은 어느 한 곳 도드라짐이 없이 서로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옥상 정원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 개념은 조선시대에 순성놀이라고 있었거든요. 순성놀이는 사람들이 와서 성곽 주변을 거닐고 성곽을 거닐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데 이 건물을 성곽 개념으로 져가지고 그렇게 다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특징입니다. 땅의 모양을 살리며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니 만들어진 형태인데요. 건축이 대지의 지형을 존중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대부분 이 땅의 생김새, 지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땅 위에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미 그 자연 지형 자체가 아름다워요. 수평과 대비를 이루는 수직의 건축물이 도시의 불협화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서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중앙행정타워는 높이를 좀 낮게 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중심 공간인 주거를 높게 해서 이 공공이 시민을 서브한다는 개념으로 최초로 지어진 민주주의 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복도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때 랜드마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한때의 에피소드가 될 것인가, 랜드마크로 살아남을 것인가. 서울역 고가차로의 선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심을 가로지르던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이곳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도심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보행로를 만드는 시도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되게 많았어요. 이 고가가 없어지면 요 근처를 다닐 때 이제 좀 불편함이 있다거나 청계천이 없어질 때처럼 뭔가 그런 느낌도 조금 처음에는 거부감도 사실 있었는데 2년여의 공사 기간 내내 주변 상인과 시민들, 전문가조차도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고가도로는 산책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동차에서 보행자로 주인이 바뀐 고가. 이곳에는 대형 화분들이 놓인 공중 수목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절마다 아니면 월마다 바뀌더라고요. 화초나 꽃들이 너무 기분 좋아요. 맨날 데이트하는 것 같고 이제 여기 다니다 보면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A city piece which is so dominated by infrastructure, cars and trains, and where I couldn't walk. And I do hope that this inspires the coming generation of developers, investors, planners, citizens to continue with that. That the new investments of buildings that are coming, that they will be green. They make new bridges to these investments. And that say also these bridges connect with the villages that surround it and the mountains that surround it. 정체성 논란을 거듭하며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로는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막힌 일상에 숨 쉴 틈을 내주는 공간. 길인 듯 아닌 듯 그 생경함 때문에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I hope that we can inspire through this building also a governance system where you can experiment, where you can go out of the box, where you do the next step. Because most of our built environment, most of our buildings are dominated by economy, by reductionism, by functionality, and by sameness in the end. And we cannot escape from that. We cannot innovate from that if we don't make this culture of innovation. 서울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상권도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동쪽의 번화가에서 서쪽의 주거지역으로 수평의 연결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대문 쪽에서 시작을 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해서 이제 쭉 걸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생기는구나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해서 확실히 고가일 때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아는지는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가에 관한 물음입니다. 이곳이 처음에는 관광객 중심의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해외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나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이 많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럼 어디에서 산책을 했고 어디에서 휴식을 했는지인가 싶을 정도로 일상적인 공간으로다가 지금 탈바꿈된 것 같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이후 기대와 실망, 감동 사이를 치열하게 오갔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과거 전남도청이 있던 곳인데요. 광주에 가서 뭐 기념비적으로 그 민주화 항쟁을 보는 게 아니고 도시를 보행하다가 우연히 지하 공원에 갔는데 거기가 민주화 항쟁의 장소였다 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단순한 도청 건물을 넘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 이 역사적 장소를 향해 경의를 표하듯 새로운 건축물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념비성이 높은 건물인데 그거를 지상에 자기 몸을 아주 낮추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의도는 주변에 있는 역사적 또는 도시적 맥락을 존중하고 본인 스스로 낮춘 것이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공간을 자기 건물의 옥상을 도시의 지상 레벨하고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광주의 자연 랜드마크인 무등산이 이 도심권에서 여전히 잘 조망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죠. 거대한 복합 문화시설이라기보다는 공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창문들은 빛을 지하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하 4층, 20여 미터 아래. 땅을 파고 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빛의 숲이라는 건축가의 의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공간들. 이 공간을 일터 삼은 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지하 3층입니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 한 지하라는 걸 잊고 사는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70여 개의 채광창과 전체 통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에 빛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상 건물과 전혀 다름없는 쾌적함과 또 이제 주변에 녹지 공간들이 많아서 경쾌한 느낌입니다. 각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도시. 그 도시를 점령한 수직은 우리에게 속도를 주고 여유를 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에서 수평의 건축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가 활성화되고 주변이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깔려있는 도시는 아무래도 걷는 동선은 길어지지만 대신에 건물 안과 밖이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뿐만 아니고 건물 주변에 도시에 훨씬 더 활력이 넘치는 더 살기 좋은 그런 공공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그려보는 수평의 랜드마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닐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고한 18번가의 기적으로 불리는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입니다. 잘 떠올려지지 않는다고요? 수직으로 서 있는 호텔 건물이 길게 누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500m쯤) 되는 골목을 따라 깔끔하게 단장된 식당과 카페, 상점이 이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은 7, 80년대 석탄 산업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꽤나 영화를 누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후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번성했던 마을은 급격히 쇠락해갔죠. 강원랜드가 설립된 게 20년이 좀 넘었는데 저게 폐광 이후에 대체 산업이거든요. 공기업이 들어오면 저희 동네는 그냥 당연히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공기업이 들어와서 몇천 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도 마을을 누가 대신 바꿔줄 수 없다는 그런 교훈 같은 게 주민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세련된 호텔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은 멀어 보이는 시골 마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호텔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우선 칙칙한 골목에 색을 입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이 생기고 빈집들은 하나둘 깔끔하게 단장됐는데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런 골목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골목도 이제 좀 이렇게 해보자 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 거예요. 골목이 산뜻한 옷을 입게 되면서부터 무관심했던 마을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여기 온 지 7년 됐걸랑요, 요 내려온 제가. 근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문도 안 열어지고 마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서로 문 닫아놓고 그래 살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그랬었습니다. 많이 이제 밝아졌죠. 마을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자체가 많이 살아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을 호텔이 수직의 호텔과 다른 점은 따로 떨어진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원래 고깃집이었던 식당을 3개의 객실로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서비스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조식은 마을 카페에서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과거 탄광촌 마을은 마을 호텔 18번가로 화려한 변신을 했습니다. LED로 꽃을 직접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밤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밤만 되면 그게 켜지는데 하나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이부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청결해서
다른 분들이 놀러 오셔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마을 호텔에서는 숙소라는 점이 아니라 동네라는 면을 즐길 수 있는데요. 레스토랑과 카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진관도 마을 호텔에서만 만나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사진관을 운영하는 혜진 씨는 우연처럼 운명처럼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안에 사진관이 없으니 한번 사진도 좋아하니까 사진도 찍고 사진관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뭔가 내가 이 마을에서 사진관이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그냥 이 마을을 뭔가 바꿔나가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의 기록자 혜진 씨. 이렇게 틈나는 대로 마을 곳곳을 누빕니다. 오늘 그녀의 카메라에는 어떤 일상이 담겼을까요? 제가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 다들 이래가지고 바뀌겠냐, 뭐 여기에 큰 아치형 간판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뭔가 구조적인 랜드마크적인 요소들을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를 어른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면 항상 꽃집 들렸다가 꽃 하나씩 사오시거든요, 지금. 원래 존재했던 공간들을 연결하는 재미는 수평의 호텔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나와 상점까지 걸어가는 골목은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되는 셈인데요. 골목 안 여러 공간들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잘 나오네. 그냥 오늘 아침부터 손목이 잘 돌아가시네. 옛날 탄광촌 하던 마을이 아마 젊은 디자이너, 작가들이 골목을 활성화시킨 거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옛날 오래된 우리 마을의 길거리 모습도 보여지고, 이 사람 마음은 옛날로 돌아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많이 느끼고 갑니다. 알록달록 숙성이가 옛날 마을을 아름답게 공주시의 구도심 봉황동 일대는 2층짜리 건물이 전부인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한때는 집집마다 하숙을 치며 활기를 띠었던 동네인데요. 하숙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떠나고 빈집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동네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묵은 빈집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 누군가의 집에서 지금은 여행자들의 집이 된 아담한 한옥. 주인장은 이 집을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오래된 전통적인 주택가 안에 있는 60년 된 한옥집인데요. 게스트하우스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서 찾은 게 아니라 이 집이 그냥 예뻐서, 그리고 이 동네의 생활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집이어서 선택을 하고, 사실은 숙소로 개조하는 것은 그 나중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집은 다시 새로운 연을 맺었습니다. 새 주인을 만났으니 모양새를 조금 다듬었죠. 외양은 최대한 살리고 객들에게 내줄 방은 예스럽지만 모던하게 바꿨는데요. 그 옛날 느낌,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일단 문도 그렇고 이런 마루 바닥도 그렇고 그런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놀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 호텔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기 주택가 안에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이제 옛날 집이라서 휴사도 불편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들한테 이제 저희 손님들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투어 코스처럼 형성이 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완성된 마을 스테이. 말 그대로 하룻밤 머물다 가기에 적당한 스케일인데요. 손님을 맞는 호텔 프런트의 역할은 동네 책방이, 마을 카페는 관광 안내소로, 공유 사무실은 비즈니스 센터로 쓰입니다. 공주에 이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약간 우범 지역, 뭐 좀 기피하고 싶은 지역 그런 곳이어서 한동안 여기는 풀로 막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오래된 여관을 자식들이, 자손들이 식당으로 또 개조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느른한 오후 햇살을 즐기는 고양이 손님이 오늘의 첫 손님이네요. 이곳은 마을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동네 책방입니다. 화실발. 예쁘다 화실발. 시키 못해. 빈티지한 내부를 봐선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대부분의 물건들은 공주 원도심에서 제가 하나하나 끌어다 모아서 다시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채우는 그런 물품들이에요. 만든 지 얼마나 됐냐, 공간 책방이 연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좋다.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걸 이제 오신 분들이 느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고. 작은 책방에서 느껴지는 오래된 새로움. 골목 여행자들에게 친근한 첫인상을 심어줍니다. 호텔에서 보면은 고객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 입구 역할하는 프론트잖아요. 여기는 첫인상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제 첫인상을 이제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입니다. 호텔의 감각을 결정짓는 곳은 라운지. 마을 호텔의 라운지는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요? 마치 세월이 먼저 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인데요.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풍경 한 조각을 선물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64년도에 상량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55년 정도 된 집인데 이 공주의 근대 풍경의 가옥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 중에서 옛 서민 가옥, 옛날 정말 서민 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녹슨 채 방치됐던 집은 시간의 때를 적당히 걷어내고 적당히 남기며 되살아났는데요. 한 번에 지어진 수직 호텔과는 달리 마을 호텔의 건물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면 그냥 평평한 일자 공간인데 저희는 지금 밑으로 쭉 꺼져 있죠. 아궁이가 있었던 부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계단을 올라와야 마루가 있고, 또 마루에서 안방을 통해서 또 다락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입체적인 그 공간 구조 이런 것들을 재밌어해요. 담쟁이 넝쿨이 뒤엉켜 고풍스런 분위기를 내는 이곳은 호텔 레스토랑 역할을 하는 식당인데요. 공장에서 식당으로 그 쓰임은 달라졌지만 내부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산 우리 아버님이 직조 공장 한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20년 정도 식당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제맛을 낼 수 없는 음식처럼 마을 호텔도 여럿이 함께하는 어우러짐이 필요합니다. 마을 호텔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그 호텔 속에서 두부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이 가는 가게가 아니고 서로 상생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는 비록 작을지 몰라도 수평으로 펼쳐놓은 마을 호텔의 수익은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마을과 사람을 키워갑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를 얼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를 즐기고 기억해 주시고 다른 곳들로 어떤 시야를 넓히는 데 이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멋지게 고친 옛집에서 달게 자고 일어나 천천히 걸어봅니다. 골목 안 숨은 맛집에서 아침을 먹고 사진관 앞을 거닐다 찻집에도 들러보고 공방에 가서는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수직의 호텔에는 없는 것을 수평의 호텔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텔의 건물적인 구조로 봤을 때 수직적인 구조로 모든 시설이 이루어져 있어요. 공간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옥스테이는 이제 건물이 수평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이게 공간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수평 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을 이어주고 채워줄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는 줄 알아? 너희들 꼼짝 마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아주 거만한 건물도 있고 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이나 주변에 다소곳한 또는 이렇게 따뜻한 포용적인 건물도 있죠. 좋은 건축은 사람에 대한 태도, 건물의 표정, 또 주변에 대한 그 건물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봐요. 높이를 뽐내며 화려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을 내주며 오가는 사람들을 포용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열린 랜드마크는 어떻게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수평으로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길과 건축물이 입체화돼서 서로 접점이 많이 생기고 시각적인 교환이 많이 일어나고 뭐 자유롭게 2층에 올라간다거나 아래를 내려다보는 발코니가 있다거나 이쪽으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건축은 도시를 다양하게 변주합니다. 우리가 수직을 원한다면 수직으로, 수평을 원한다면 수평으로 움직일 테지요. 그 상반된 욕구 안에서 건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모든 도시가 꿈꾸지만 아무 도시나 가질 수 없는 꿈.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랜드마크는 하늘을 향한 건축이 사람을 향할 때 더 깊이 우리 곁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